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말의 경어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우선 일본어의 경어에는 정중어와 정경어 그리고 겸양어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중어는 우리말로 치면 가령 한국이다와 한국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반말이 아닌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존중한 표현 존중어죠. 자, 존중어 됐고 이제 존경어는 이것도 우리말의 하시다의 시다와 같은 꼴입니다. 정중을 넘어서 상대를 높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일본어나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 말을 써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군가가 나한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방금 전에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식사했어? 이렇게 반말해도 안 되고요. 그냥, 네, 방금 전에 식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존중어를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겸양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경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겸양어는 쉽게 말하면 존경어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존경어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면 겸양어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경어에는 이 겸양어적인 표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에 이해하는데 난색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안 쓰던 표현이라서 구사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정중의 정도에 따라 보시다, 봅니다, 보다, 쳐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 쓰곤 하는데 손님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윗사람이 너 보고서 봤냐? 라고 했는데 네, 쳐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이 잘 와닿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말에도 겸양어적인 개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동사에서는 없다 뿐이지 명사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긴 있어요. 왜 우리 조선시대 때만 봐도 아주 윗 어르신들 앞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소녀, 뭐 소생 이런 말 썼잖아요. 이건 나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이런 개념이 일본의 경우는 동사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일본인들은 별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세 가지 경어 중에서 가장 경의의 정도가 강한 표현이 뭐냐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겸양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보면 사실 존경어는 아주 손윗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흔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나이에 안면이 조금 있는 사이라면 그냥 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다를 가볍게 쓰잖아요. 하지만 소녀나 뭐 소생 같은 겸양어적인 개념은 누가 봐도 상하관계가 확 차이가 나는 상대가 아닌 이상에는 잘 안 쓰죠. 그만큼 겸양어가 경의의 정도가 많이 강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일본 경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 경어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만은 아니죠. 일본 경어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다시 새롭게 외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가령 우리말의 경우 보다, 하다, 가다, 오다 이거 존경어로 바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시다만 붙이면 돼요. 보시다, 하시다, 가시다, 오시다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먹다를 존경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먹으시다? 맞아요? 아니죠. 이럴 때는 드시다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심지어는 좀 더 격을 높여서 진지 드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경우는 단순 시다만 붙이고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말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기본적인 동사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단어의 형태를 띈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존경어, 겸양어 각각 따로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수동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말에는 대략 세 종류의 수동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죽이다의 수동태는
우리말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임을 당하다죠. 사기치다는 사기를 당하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하다의 수동태도 그냥 당하다죠. 이렇게 명사나 혹은 동사의 명사형 뒤에 를 당하다를 붙이는 형식의 수동태가 우선은 하나 있고요. 그럼 먹다의 수동태는 뭐죠? 먹음을 당하다? 아니죠. 먹히다죠. 이 경우는 뭔가 영어나 일본어의 경우 수동태처럼 일정한 활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잡다는 잡히다, 말다는 말리다, 집을 짓다 할 때 짓다는 지어지다. 이런 유형의 수동태도 있습니다. 그럼 때리다의 수동태는 뭘까요? 이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인데 맞다가 되겠습니다. 아예 다른 동사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우리말의 수동태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냥 생활을 통해서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었죠. 영어나 일본어는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어의 경우도 그냥 레루 라레루를 끝에 붙이고 그에 맞는 활용 형태로 동사를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거의 모든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우리식 표현이라면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장도 생기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메니 후라레루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능동태는 아메가 후루인데 뜻은 비가 내리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는 이걸 별 문제 없이 그냥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말은 그게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 지각하면 비에게 내림을 당하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 다른 언어에 비해 수동태에 있어서 제약이 많고 또 가급적 깊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 전달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말 자체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현상인데 능동태로 표현하는 거랑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는 그 뉘앙스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수동태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말은 수동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은 게 바로 활용 형태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 우리말 중에 수동태가 배우기 어려운 것처럼 바로 일본어의 경어도 이렇게 배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그만큼 배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참고로 정경어 같은 경우는 아까 수동태의 경우 레루 라레루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죠. 라레루 레루. 자, 이게 곧 정경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문법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레루 라레루는 그 수동태, 가능형, 정경형, 자발 이렇게 총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동사의 정경어나 겸양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른다 또는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그냥 그 레루 라레루를 붙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기에 있듯이 이 라레루가 타베루 그러니까 먹다에 붙으면은 타베라레루가 돼가지고 그 타베루의 정경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다의 그 정경어는 레루가 붙어서 사레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는지는 동사에 접속이 되는지는 나중에 문법 시간에 따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해당 정경어나 겸양어 쪽이 경의의 정도가 더 강하고 또 그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다시 타베르로 예를 들면 이렇게 타베라르를 써도 되지만 역시 이렇게 정경어의 경우는 메시아가루 그리고 겸양어의 경우는
이따다쿠를 쓰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일본어가 되는 거죠.